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어제 저녁 붉게 물든 달 모두 잘 감상하셨을까요? 어떤 소원 비셨는지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뉴스파이터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각자의 소원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여성은 굳이 모텔에 가서 시켜 먹자고 합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은 굳이 숙취 해소제를 꼭 사야 한다고 합니다. 전도 유망하던 20대 남성은 여성이 건넨 약물이 든 숙취 해소제를 먹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해자는 이 남성뿐이 아닙니다. 경찰은 오늘 이 여성이 사이코패스가 맞다 발표했습니다. 이 주도 면밀하고 악랄한 사이코패스의 얼굴과 이름을 왜 우리는 아직 알아선 안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60초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자, 마지막 나라 가보실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바로 우리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쾅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7분쯤 대구의 한 도로입니다.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무엇인가 떨어지는데요. 엄청난 높이의 거대한 무언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 그리고 승객, 천공기 작업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인명피해가 크게는 없어 보이거든요. 딱 봐도. 저 뭐가 덮친 거죠? 뭐냐면요. 저게 천공기라는 거예요. 21m 높이고요. 천공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면이나 안반에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예요. 근데 저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게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크게 다친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 여파로 주변 통행이 통제가 되면서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쓰러진 천공기는 사고 3시간여 만인 오후 12시쯤에야 해체 작업을 통해 대부분 정리가 됐고요.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 영상과 공사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천공기도 운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는 제 고향 중고등학교 때 뛰어놀던 아, 정말요? 예, 대구 수성구 만천동이라서 아침에 저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근데 이 천공기란 것이 뭐 아주 높이에서 밑에 구멍을 뚫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이 가서 그 운전했던 분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내 잘못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두고 기계결함 그리고 운전 미숙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아가 이것은 또 노동의 현장이다 보니까 노동당국에서도 관련을 하고 있고 지금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도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대구나 지금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붐대가 높은 이런 건설 안전 기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녹으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빙기에 더욱더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신 바로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 본 저 운전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인명피해는 일단 피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나 보죠,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성이 최근에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 30대 남성들한테 약물을 먹여서 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모텔 연쇄살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의 그 피의자 여성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이름을 PCLR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 PCLR 검사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성격적인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총 20문항에 40점 만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사이코패스로 지금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로 봐서는 25점을 넘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판정 결과를 경찰이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코패스 판정이 난 와중에도 관련 범행 사전 준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죠, 이담 아나운서. 네, 모텔에서 사망한 두 번째 피의자와 이 피해자와 피의자 여성이 범행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전에 이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약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피해자가 문자를 일단 보냅니다. 자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좀 자다 아까 일어났어요. 숙취 때문에? 라고 피의자가 보냅니다. 가해자가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마셨나 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제가 술은 별로 못 마시고 숙취가 좀 많은 편이라 라고 아까도 숙취 얘기를 했고요. 숙취를 지금도 자꾸 숙취 얘기하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숙취 해소제를 건네기 위해서 뭔가 포석을 깐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러자마자 뭐 오빠는 술 잘해요? 라고 물어보고 술 잘 못 하시는구나. 다음엔 술 말고 맛집 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한 번 술 잘해요? 라고 물어보고요. 계속 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숙취 해소제를 건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만남 약속을 합니다. 일단 뭐 술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까 가까운 데서 봐요라고 하니까 맛집 엄청 많이 아니까 제가 데려갈게요 라고 합니다. 저렇게 얘기했으면 맛집을 가야지 뭐 숙박시설을 갔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그 이유에 대안이 이렇습니다. 제가 맛있는데 아는데 거기가 하필 배달 전문 음식점이다. 그러니까 방에서 마실래요? 라고 질문을 한 건데요. 부담스러우면 다른 데서 마시면서 먹어도 되고 라고는 하지만 이 집은 배달밖에 안 돼서 방을 잡아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다. 길에서 먹을 순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방으로 유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 배달 전문 식당이라는 곳 버젓이 매장에서도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좀 다시 또 이렇게 저 문자 보니까 다시 소름이 돋는데 왜 자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 여성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숙취 해소제를 건넸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 약물 숙취 해소를 미리 준비해 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이나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 먹다가 이걸 마시고 남자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자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숙취 해소제를 먹이고 그리고 나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으로 일부러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경찰이 범행이 이루어진 숙박업소와 여성의 집에서 숙취해소제 빈병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치밀하게 숙취해소제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집어넣는 그런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숙박업소 가기 전에 편의점에 숙취해소제를 미리 사서 그걸 준비했다는 정황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사람의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원래 숙취해소제와 약을 탄 숙취해소제를 슬쩍 바꿔치기해서 남성을 하여금 의심 없이 그걸 마시게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주도 면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아니 이렇게 지금 주도 면밀한 이 사이코패스의 계획 범죄인데 이 사람의 얼굴과 신상을 왜 우리가 아직도 몰라야 하는 거죠, 최진봉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사항의 신상 공개 요건에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냥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피해자 유족들 같은 경우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지금 그 시청자분들도 생각하듯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공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가 범죄의 흉악성 그리고 또 중대성 이런 부분이 요청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이런 공익성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결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했는데 이게 잔혹하냐라고 해서 이거가 잔혹성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특히 여성 범죄 같은 경우에 여성의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잔혹하게 어떤 흉기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면은 이런 그 약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잔혹한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부분에 어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하다 보니까 재범 방지 차원에서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지금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이게 살인 사건이라는 걸 뉴스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찰이 2월 초쯤에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그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 그게 뭐 국가수 감정 결과 등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도 행적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수사였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특히 두 번째 사망 사건 직후에 유족이 직접 경찰서에 진술하러 출석했음에도 사건이 타살인지 여부보다 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 유족은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경찰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처음 알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계속 답답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정말 까도 이 파도 계속 나오는 여성의 계획범죄 정황들 이젠 치밀하다 못해 무섭습니다. 자, 돈 더 벌고 싶어서 그래서 충주맨이 향한 곳은 어디로 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태입니다. 이제 충주맨이 아니죠. 이곳은 어디냐면 시민의 숲, 쉽게 얘기하면 공원입니다. 솔직히 처음 와봤어요. 잔디에 들어가면 안 되나? 이 공무원병, 항상 혼나는 걸 걱정하는 공무원병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벗질 못했어요. 원래 의도랑 다르게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절대 왕따도 아니었고, 그리고 시청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회사를 좀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많이 보여줬어요. 소위 말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잖아. 해줬잖아 다. 자, 이담 아나운서. 근데 저렇게 보면 지금 그냥 저도 할 수 있는 그냥 어떤 시민의 숲 같은 데서 그냥 켜놓고 얘기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걸으면서 공원에서요. 그냥 얘기하는 걸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제는 충주맨이 아니다라면서 김선태 전 주무관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건데요. 홀로 카메라 챙겨서 공원 저렇게 걸으면서 또 네.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걸 올렸어요. 어디에 올렸냐? 이제 충주시 이제 채널이 아니고요. 그렇죠.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 이름도 그냥 이름 그대로 김선태 이렇게 쿨하게. 올렸습니다. 쿨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세상 모든 것을 홍보합니다 라면서 만든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지금 78만 3천 명이라고 저희가 CG를 네.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네. 그 사이에 10,000명이 더 늘어서요. 또 늘었어요? 79만 9천 명입니다. 저희가 방송 직전에 저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게다가 영상 하나 올린 거 방금 보신 그 영상 있잖아요. 조회수가 387만 회입니다. 그냥 공원에서 걸으면서 이런 근황을 얘기해도 387만 회가 오른다는 것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댓글도 보니까 타 채널에서 출연 제의 들어오죠. 뭐 브랜드에서 광고 제의 들어오죠. 지금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우리 뉴스파이터가 끝날 때쯤에는 몇만 명 정도 될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아, 진짜 저 같으면 진짜 안 자고 매일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저 정도 조회수 나오면. 그만큼 김선태 씨의 영향력이 이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건데 한간에 청와대 간다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마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안은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그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저한테 과분한 제안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좀 자유롭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 그리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돈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자, 제안은 여러 곳에서 있었고 일단 그중 하나가 청와대였던 거고 그런데 결국엔 개가 똥을 끊지.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제안은 뭐 무수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안 중에서 지난달에 나왔던 보도가 김선태 씨가 청와대 근무 제안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통 비서실 채용 면접을 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면접을 봤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김선태 씨를 지지를 해줬던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 충북 도지사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러한 정계 진출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일축하면서 이번에 정치 쪽은 안 한다. 정치적인 행보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 이유를 설명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였다.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역량을 펼쳐보고 싶다. 망할 수도 있지만 후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티즌들이 돈을 더 벌고 싶다니 정말 진실한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선태 씨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충주시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선태야 나의 선태야 라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댓글에 김선태 씨가 좋아요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 충주시청에서 뭐 왕따를 받았다라는 설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지금 채널 열자마자 구독자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미 망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괜한 궁금증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와대행 대신 유튜브행 선택한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시나요? 최진봉 교수님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얘기했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공무원을 한다고 하는 건 이 봉급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청와대든 어디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더 소득이 날 수 있는 유튜브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영상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무원 병 이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디밭 들어가도 되나 안 들어가나 이런 눈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공무원이 되거나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면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거기서 맡긴 역할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뿌리치고 본인의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김선태 주무관이 아닌 이제 김선태 씨의 행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아 보이고요. 유튜버로서의 앞으로의 활약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노래 잠시만요. 애기야 가자.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마음 먹고 해봤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좀 별로였나요? 아니다. 박력이 있어서 원래 애기야 가자 대사의 취지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기야 가자 대사가 20년도 더 지난 드라마 파리의 연인 거기에 나왔던 대사인데 그 20년 전 대사가 아직도 사람들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신양 씨한테 이 애기야 가자 이 말을 지금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듣자마자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신양 씨는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애기야 가자 이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는 박신양 씨 성격하고는 안 맞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게 막 쑥스럽게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이 애기야 가자 대사를 최근에 박신양 씨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또 한 번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사를 한 대상이 바로 파리 연인에서 그 연인 역할을 맡았던 김정은 씨를 향해서 다시 한번 애기야 가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빠야 오빠. 너무 자주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뭘 보셨나요? 너무 다 봤어요. 무리했죠 오랜만에.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성시경 씨 거 저는 오빠 그때 가구 만드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만들었었죠. 네. 그림 전에 이제 가구에 관심이 있어서 오빠 가구를 되게 열심히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선물도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고 파리 연인 할 때 그래서 저랑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가시면서 몇 시간 동안 가구 얘기만 하셨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전시회 하니까 보러 오세요 시간 나면. 네, 오빠 네. 꼭 보러 갈게요. 고마워 정은아. 감사합니다. 네.
애기야, 애기야, 갔니? 야, 저 두 사람의 대화를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참 반가운데 본인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애기야 했는데 애기가 끊어버렸어요. 네, 아기가 이러고 가버렸어요. 네, 가버렸어요. 네, 아기야 가자까지 들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러니까요. 아쉽기는 해요. 네. 그 김정은 씨랑 이렇게 전화 연결을 유튜브에 출연했다가 오랜만에 또 박신양 씨가 한 거예요. 근데 박신양 씨가 사실 그 몇 년 동안 잘 안 보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배우 박신양으로서가 아니라 화가 박신양 씨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전시회 보러 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5월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꼭 보러 와라 얘기를 했고 또 보러 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만남까지 약속이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애기야 가자를 하려고 했으나 애기야를 이미 끊고 나서 또 하셨어요. 네. 근데 김정은 씨가 꼭 갈게요라고 했으니까 애기가 간답니다. 아마 20년 지나서 이번 만남은 파리가 아닌 전시회장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어도 그게 또 이슈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런 박신양 씨가 전시회가 이게 첫 전시회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림을 좀 그렸었나 보죠,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림 그린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 2, 3년이 아니라요. 13년, 오, 14년 진짜요? 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오. 많은 분들이 이 박신양 씨가 왜 스크린에 또 드라마에 많이 안 보이시지 했을 텐데요. 이 배우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이유도 바로 심각한 건강 악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아. 그러니까 촬영을 열심히 하다가 허리도 여러 번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아이고.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됐었다고 하는데 박신양 씨가 예전에 뭐 갑상선 문제, 호르몬 문제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이렇게 또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막상 겪어보니까요. 몸을 스스로 주체하기 어려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될 정도로 아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10년이 넘게 이어졌대요.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이런데 박신양 씨가 허리를 다친 게 또 8일 연인 촬영식이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하다가 허리를 한 4번 정도 허리가 부러졌고요. 파리의 연인 때도 첫 번째 장면에서 파리에서 이렇게 가방을 집어던지는 데서 삐끗해서 디스크가 파열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당연히 이제 수술을 받았으면 한 3개월쯤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파리의 연인을 마저 찍었죠. 네. 목발을 짚고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습니다. 아, 밤을 새도 끝도 없이 새야 되는 그런 촬영을 하던 때라서 네. 그러다가 허리도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못 일어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쯤에서는 거의 거의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죠. 네, 네. 저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진짜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계속 수술하고 계속 강행한 촬영이었나 봐요. 하재근 평론가님 눈치채셨었나요?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로맨틱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신양 씨는 그 파리 연인 찍으면서 전혀 로맨틱한 정서를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촬영하는 내내 진통제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촬영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촬영을 억지로 이어나가다가 막 허리뿐만이 아니라 팔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 돼서 결국 촬영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딱 돌아왔을 때 눈을 뜨니까 방송 관계자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신양 씨,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촬영하러 가셔야죠. 진짜. 그 말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로 계속해서 촬영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됐던 것 같거든요. 그 상태로 파리 연인 촬영 다 마치고 나서 점점 악화되면서 2013년경에는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박신양 씨가 누군가가 몹시 그립다라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누구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어떤 쓸쓸함이 생겨났는지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또 그리워지는 마음도 생겼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었던 그림을 문득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몇 개의 작품을 그리면서 첫날부터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것이 3년, 5년, 7년, 10년째까지 이야. 이어졌는데 10년째 됐을 때 그림 그리다가 또 쓰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감 같은 거에 이제 독성이 있는데 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문을 닫고 그리다 그걸 잘 모르고 문을 닫고 그리다가 독성에 중독이 돼가지고 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 그림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을 때 관객이 3만 명이 몰렸거든요. 근데 이번 5월 달에 또 개인전을 연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 한때 애기를 외치던 이 유명 배우가 어느덧 화가가 돼서 그림이라는 애기를 만났습니다. 인생 제2막을 맞은 박신양 씨, 이번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충북 청주의 스르륵 다음에 드르륵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시간대가 그 이제 출근 시간대, 차량이 많은 그런 시간대였는데 어떤 차량한테 예상치 못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주행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어진 일인데 운전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왜 이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왜 손이 이래? 힘없이 떨어집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통제력을 잃은 차량이 안 돼, 안 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주변 차량들 사이에서 해당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긁으면서 약 1km 가까이를 계속해서 저렇게 주행을 했습니다. 와,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운전자가 손을 핸들에서 뗐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60대 여성 운전자가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말았고요.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 무려 1km 가까이 도로를 달려서 결국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마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와, 자, 이담 아나운서 지금 저 때가 뭐 다행인 건지 차들이 주위에 막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출근 시간대나 뭐 퇴근 시간대 그랬으면 상당히 더 연쇄추돌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들이요 굉장히 많이 지나가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비켜서 잘 지나갔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후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 도착했을 때요 해당 차량 이미 멈춰 있습니다. 1차로 달리던 차량이었는데 2차로 옆 갓길에 정지해 있고요. 그 앞에 한 남성이 서 있죠. 알고 보니까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 바로 이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차량 앞을 가로막아서 강제로 멈춰 세운 겁니다. 이야, 저 남성분 일단 정말 대단하고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아직 위기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일단 큰 사고를 막아서 너무 다행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여전히 의식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창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운전자의 상태였습니다. 경찰 즉시 여성이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뒷좌석 유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야. 그렇게 이 운전자인 60대 여성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는데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 시민의 저 판단 그리고 저 결단 아니었으면 상황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 자기 생명 귀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 차를 도와야겠다라고 했던 그 귀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를 막은 이 시민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포상하는 이런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용감한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조하고 또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상과 함께 일정 부분 포상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민의 상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정말 어떤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했던 그 귀한 마음 또 그 귀한 마음을 또 경찰에서도
충분한 포상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건강 되찾으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다른 사람들 그냥 솔직히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 운전 중에도 멈춰서서 더 큰 사고 막은 우리 시민분 특급 칭찬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게 이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어떤 여성한테 용한 무속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름이 전달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한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학부모 모임에 같이 참여한 40대 부부가 고위층의 사주를 봐주는 무속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말예라는 무속인의 이름을 전달했습니다. 글쎄요, 뭔가 벌써 쎄한 느낌이 드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하지만요, 이 여성이요, 그 무속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녀의 장애 상태를 그 증상을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런 용한 무속인이라고 소개받은 이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는데, 또 이 무속인은 여러 가지의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내용은 가족을 떠나서 이사를 해라. 지시를 어기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조말래로 불리는 무속인이 지시를 내렸고요. 또 거기다가 이 부부에게 소개시켜준 부부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명은 이 지시를 꼭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성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담 아나운서. 아니, 얼굴 한 번도 지금 본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녀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게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고 이걸 믿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여성이 강하게 믿던 그 조말예라는 무속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이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자작극을 꾸몄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지금 방금 저희 얘기 나눴다시피 가해자들이랑 피해자가 지금 학부모 모임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다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무속인 행세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뭐 고위층 사주를 봐주기도 하고 굉장히 용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인 거죠.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볼 수도 없고 전화조차 안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로만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이 여성을 문자로만 소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거 치밀하다 못해 좀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해서 마치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그 뭐랄까요, 거미줄 같은 걸 쳐서 거기에 또 걸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해 여성에게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합니다. 그걸 받아요. 와. 그리고 나서 그걸 믿기로 해서 가족이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야 됩니다. 무려 그런 협박을 통해서 10억 원의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고요, 77억 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거죠? 저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더 기막힌 이야기가 또 있는데 있어요? 저 이제 피해자 여성이 40대 부부한테 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어지러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피해자가 심지어 가해자까지 됐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저렇게까지 황당한 일이 또 발생하나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근데 사건의 피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들은요, 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전 남편에게도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을 해서 무려 65억 원 상당의
회사돈을 횡령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전 남편 역시 이 횡령한 돈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고 특교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전 남편까지. 진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데 피해자가 결국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경찰에서요. 검찰로 이제 그 전 남편의 횡령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이걸 받았는데 이게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 수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요. 피해자, 또 참고인 조사하고요. 계좌 추적하고요.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압수수색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배후에 이 40대 부부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 여성과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그렇게 밝혀내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좀 들어본 것 중에 역대급으로 소름 끼치는 사건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정말 황당하기도 하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이게 인간인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도 그 범행 수법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장검사가 20여 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다.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보호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진양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지속적인 심리 지배, 뭐 공포 조성 이런 거 당연히 양형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이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가스라이팅에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스라이팅에 피해를 당하면서 본인들이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이중적 지위에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지속적인 심리적 지배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에는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형법에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으로 적극적으로 참작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이게 단순한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되고 이른바 강요된 행위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나 친족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사실상 책임지지 그러니까 형사 책임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요된 행위로 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배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양형에서 조금 감형이 될 뿐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지금 이 피해 부부가 했던 것은 기소가 됐을 때는 처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 것이고 양형에서는 조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심각한 범죄를 저렇게 뻔뻔하게 저지를 수 있죠?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엄격한 처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담 아나운서, 툭 놓였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누가 툭 올려놨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느 날 밤 한 10시 30분쯤에요. 경찰이 그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날 만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일단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음주 단속이 한창이던 한밤중에 흰색 차량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를 불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경찰이 재빨리 흰색 차량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신호 대기 중이던 도주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서둘러 차량에서 내려서 운전자에게 다가갔고요. 역시나 술 냄새 났겠죠. 그러자 경찰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음주 측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운전자 뒷걸음질 치고요. 손살에 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저렇게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100% 음주 상태라고 봐야겠죠,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거니까 200m 정도를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마침내 이제 차량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에 따르면 밖으로 나왔을 때 뭔가 비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재차 음주 측정을 했더니 하는데 이제
부는 신용만 하면서 뭔가 제대로 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지금 도주 시도도 모자라. 자, 이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경찰들이 바쁜데 계속 제대로 불지도 않고 이러면 저거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죠.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지체되고 1차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그래서 2차를 시도했는데도 계속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안 하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체열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게 되거든요. 일단 혹시 모르게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못 부나?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에서 체열하겠다, 체열 고지를 했더니 또 이 여성도 그럼 저는 체열에는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체열은 가까운 지정병원으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병원이 단속 장소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 여성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여성의 차량을 운전하고 그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더욱 화가 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황당한 일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영상 보시죠. 중간쯤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운전자가 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돈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랐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유할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고지를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서도 돈뭉치를 또 올려놨습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29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그런 운전자의 어떤 태도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지금 제 귀를 의심했는데 자, 경찰의 허벅지 위에 돈뭉치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체열을 하려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손정희 변호사가. 그래서 타고 간 거예요. 경찰관이 운전하고 옆에 이제 음주 의심이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죠. 여성인데 이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현금 290만 원을 경찰 운전하고 있는 경찰 허벅지에 툭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봐주세요. 여기서 그냥 이 돈 받고 나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음주 측정 가서 이제 혈액으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건 먹고 그냥 나 봐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랬대요.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거 당장 치워라. 그렇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한 번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돈 뭉치를 또 경찰관 옆에다 툭 넣으면 지금 저 사진이에요. 야, 돈을 놓으면서 또다시 돈을 가져가라고 내밀었다고 하면 2번에 걸쳐서 뇌물 공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게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니 우리나라 경찰이 어떤 경찰인데 저렇게 돈 이렇게 던진다고 저걸 뭐 먹고 넘어갈 것 같아요? 경찰 뭘로 보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찰을 쫄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그 젊은 경찰들의 어떤 그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함나의 어떤 그 케이스가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도덕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 정말 많이 보고 경찰청에서 이런 동영상 좀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290만 원이 아니고 2,900만 원, 2억 9천이었다라고 해도 저는 우리 경찰을 믿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호비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삼진아웃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있었다고 해도 한 번 정도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을 공유함으로써 이른바 슉골인 피의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고 구속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를 하다가도 1심 법원에서 구속형이 피할 수 없는 실형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제가 들어본 음주 단속 관련 사건 중에 제일 황당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대놓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저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뭐 재난 영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건?
이게 증시 얘기입니다.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네. 그 최근 온라인에서요 증시 상승세를 상징하는 이른바 총수 밈이 이제 빠르게 확산을 맞아요. 했죠.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네. 바가 있습니다. 그 주식 매수를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급등세에 빨리 급등장을 놓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AI 합성 사진으로 재밌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손을 내밀면서 맞아요. 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 등장한 합성 사진이 바로 오른쪽인데요. 헬기에 탄 이재용 회장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내려라고 아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뭔가 불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뭐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버전도 있었는데요. 새로 등장한 합성 사진에는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라면서 차를 타고 저렇게 달아나는 이제 총수들의 모습이 담긴 탈출 밈까지 재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뭐 어서 타라 했다 언제고 어서 내려요 이제. 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어서 타라고 빨리 사라고 그런 이제 가상 이미지를 네티즌들이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또 너무 빨리 내리니까 빨리 팔아라는 의미로 내려라 이렇게 또 이미지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 기준 역사상 최대 폭락이 벌어졌거든요. 코스피가 최근에 하루 사이에 12% 넘게 내려간 겁니다. 이틀 동안 20% 정도가 급락을 했는데 하루에 한 3% 정도만 내려도 우리가 폭락이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12% 이상은 너무나 놀라운 수치고 기존의 역사상 최대 하루 폭락이 2001년에 9.11 사건, 9.11 테러 그 다음 날 9월 12일에 하루에 12.02%가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상 최대 하루 폭락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틀 동안 20% 급락하면서 5,100선이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두 자리 내리면서 삼성전자는 11.74%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9.58% 내렸고 이번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너무 엄청나게 내리니까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역대 7번째 발동이 됐고 코스닥은 역대 11번째 발동이 됐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렇게 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다시 어서 타 하면서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왜요? 실제로 지금 그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이 쏠고 있는 이 미사일을 우리나라 기술인 이 한화에서 그 만들어낸 미사일 천궁이 지금 막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벌어지면서 지금 그 한화의 김승은 회장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이 차를 타고 손을 내미는 그런 밈이 돌고 있는데요. 어서 타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방산주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방산주를 포함한 국내 대다수 주식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 아픔을 이렇게 재밌는 밈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사실상 다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밈을 통해서 주식시장 현재 유쾌하게 표현했지만 걱정의 목소리 사실 적지 않겠죠. 관련해서 전문가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요. 뭐 주식을 매도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언제 오를 것이냐는 뭐 또 지켜봐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뭐 이쪽 뭐 반등할 만한 뭐 환경들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쟁이 조금 뭐 안정된다면 또 오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뭐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고 그리고 5천까지 간 것도 이미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조정의 시간도 약간 있을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네, 참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상황 전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 잘 해나가다 보면 또 돌파구 있지 않을까요?